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뼈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사고 사골국을 끓이고 우유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30년간 관절 영양을 연구해온 한도윤 박사인 제가 현장에서 수백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릎 통증과 뻣뻣함의 진짜 원인은 뼈보다 훨씬 먼저 조용히 약해지는 연골과 콜라겐의 균형 붕괴에 있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의 주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20대에 비해 50대가 되면 콜라겐 생성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C, 항산화 성분, 특정 미네랄 같은 조력자들이 함께 있어야 몸 안에서 콜라겐 합성 과정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력자들은 고기나 생선이 아닌 채소와 과채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연골 보호와 관련해 여러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 콜라겐 생성을 돕는 채소 8가지,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양배추, 토마토, 마늘, 파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채소마다 왜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슘만 챙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밥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관절 보조제나 칼슘제부터 찾으십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을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주변에서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먹는 밥상에서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재생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연골에 혈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없으니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연골은 오직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연골 관리는 손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통증이 생겼더라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더 빠른 손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이든 관리든 오늘 알려드릴 채소 8가지를 밥상에 올리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 손목과 발목이 쉽게 삐는 것, 어깨나 손가락 관절이 뻐근한 것 모두 콜라겐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관절 콜라겐 관리는 몸 전체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관리에서 가장 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밥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사나 수술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채소 8가지는 바로 그 밥상의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내용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골 손상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연골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의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채소들을 드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특정 질환의 치료나 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무릎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전문 연구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이 정보를 참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밥상은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이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일어서려면 한쪽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려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안쪽이 찌릿했고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도 중간에 의자부터 찾으셨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무릎 아래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다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나갔다가 한 바퀴도 못 돌고 벤치에 앉아 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크게 무너지셨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무릎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차마 대답을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이정숙님은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정숙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관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보조제를 잔뜩 사거나 비싼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상에서 튀긴 반찬을 줄이고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자주 올렸습니다. 국에 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었고 간식은 과자 대신 당근과 데친 양배추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10분씩 걸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2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째로 접어들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전만큼 무릎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느껴지는 감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손주와 공원을 한 바퀴 돌고도 괜찮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채소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걷기와 식단 변화, 전체적인 생활 조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께 같은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밥상을 바꾸는 일이 관절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하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밥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관절 콜라겐을 돕는 채소 8가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숙 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채소 몇 가지가 무릎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상을 바꾸고 나니 무릎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잠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 전체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관절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식탁이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위한 영양과 생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밥상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하게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정숙 님도 처음에는 그러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올리는 것이 생소했고 간식을 당근으로 바꾸는 것이 심심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버티고 또 일주일을 버티다 보니 익숙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브로콜리가 없는 밥상이 뭔가 빠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관절 건강은 특정 식품 하나가 기적처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밥상을 바꿔보시면 이정숙님처럼 여러분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정숙님처럼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와 공원을 걷고 계단을 편하게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그 순간을 위해 오늘 밥상부터 달라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씹거나 자를 때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됩니다. 이 설포라판이 관절 연골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연골 세포를 파괴하는 특정 효소 반응을 억제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설포라판과 연골 보호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직접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2세 박기문님은 브로콜리를 물에 오래 삶아 드셨는데 살짝 찌는 방식으로 바꾸고 반찬으로 꾸준히 올리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잘라서 오븐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설포라판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찜기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 모두 손실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둘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관절 관리에 왜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뼈와 연골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 주변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형성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7세 오명자님은 시금치를 매번 짜게 무쳐 드셨는데 소금을 줄이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 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많이 먹으면 수산이라는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데쳐 먹는 편이 소화 부담도 줄이고 영양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아침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하나만 올려도 하루 마그네슘 보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최근 몇 년 사이 건강 채소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건강은 연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골을 받쳐주는 뼈, 그리고 관절 주변 조직의 전반적인 상태가 함께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이 과정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케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베타카로틴도 포함되어 있어 관절 주변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1세 임상철님은 케일을 갈아서 즙으로만 마시다가 살짝 쪄서 쌈처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더 좋습니다. 케일쌈에 두부나 생선을 올려 드시면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진한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이 쓰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살짝 쪄서 드시면 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넷째,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눈 건강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연골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절 주변 세포는 체중 부담과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관절 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64세 김태섭님은 오후마다 과자를 드시던 습관을 바꿔 익힌 당근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은 기름을 조금 두르고 살짝 볶거나 찜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높아집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당근만 단독으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균형 잡힌 관절 식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당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속이 편한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뼈와 관절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 연골 손상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식이섬유 섭취를 통한 장 환경 개선은 관절 관리의 보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서영희님은 저녁마다 양배추쌈에 두부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양배추는 살짝 찌거나 국에 마지막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끓이면 식감도 무너지고 열에 민감한 비타민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익혀 흐물흐물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짝만 익혀 씹히는 맛이 남을 때 드시는 것이 영양과 식감 모두에 좋습니다. 양배추쌈 좋아하시나요? 여섯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특히 강한 성분으로 관절 조직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익히면 라이코펜이 세포벽 밖으로 나와 흡수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익혔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 더하면 지용성인 라이코펜의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68세 문정자님은 오랫동안 생토마토만 드시다가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살짝 볶아 반찬처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를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라이코펜을 한 접시에서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분이 늘어나면 오히려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익혀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일곱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황함유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황은 콜라겐 구조를 이루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메치오닌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황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콜라겐 분자 구조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영양생화학 교재에서도 언급됩니다. 마늘의 황 성분이 관절 조직에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마늘을 꾸준히 식사에 포함하는 습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작용을 보인 연구들이 있어 관절 관리 식단의 조력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3세 장무성님은 마늘을 매번 프라이팬에 태우듯 볶아 쓴맛이 강하게 드셨는데
다진 뒤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약한 불에 익히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고 나서 잠시 두면 알리신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국, 찌개, 나물 어디에든 조금씩 넣어 드시면 됩니다. 속이 쓰린 분은 생마늘을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매일 드시는 편인가요? 여덟째, 파입니다. 파는 마늘과 함께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 채소입니다. 파에도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황 성분과 관련한 설명은 마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파에는 그 외에도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주변 조직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는 비타민 K도 포함하고 있어 뼈와 관절 조직을 함께 챙기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66세 한미숙님은 국물에 파를 넉넉히 넣고 기름진 반찬을 줄이는 방식으로 식단을 정리하셨습니다. 국에 파를 끓이기 직전에 넣으면 향도 살고 영양도 덜 손실됩니다. 달걀찜이나 두부조림에도 파를 아낌없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파를 넣은 짠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과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국물 양은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파를 자주 쓰시나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이어지느냐입니다. 파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는 우리 음식에서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 오히려 건강 효과를 간과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그런데 파의 흰 부분에는 알리신과 유사한 황함유 화합물이 마늘 못지않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의 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마늘을 보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파를 다져서 국에 넣거나 달걀찜 위에 얹거나 두부조림에 함께 넣는 방식으로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8가지 채소를 매일 모두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가지에서 3가지만 식탁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채소들을 골고루 돌아가며 드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브로콜리와 두부, 화요일에는 시금치 나물과 달걀, 수요일에는 토마토 볶음과 생선,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채소 8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들 외에도 관절에 좋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고추,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수와 깻잎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는 구하기 쉽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채소들로 고른 것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드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늘 사던 채소들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소의 색깔입니다. 관절과 몸 전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짙은 녹색인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은 엽록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주황색인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붉은색인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흰색 계열인 마늘과 파는 황 성분을 제공합니다. 색깔이 다양할수록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밥상에 다양한 색깔이 올라올수록 관절 관리에 더 좋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8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다 드셔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드린 정보를 참고해서 평소 드시는 채소 중 2가지에서 3가지를 이 목록에서 골라 조금 더 자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이면 밥상 전체가 달라집니다. 채소를 고를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아무리 잘 골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관절 콜라겐을 돕는 채소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는 실천 원칙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만 먹지 말고 반드시 단백질을 곁들이셔야 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정확히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구조 단백질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 황성분, 항산화 성분은 이 콜라겐 합성 과정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력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콜라겐의 재료인 아미노산을 공급하려면 단백질 식품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콩류가 시니어 식탁에서 곁들이기 좋은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브로콜리와 두부, 토마토와 달걀, 양배추와 구운 생선을 한 끼에 함께 올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채소만 많이 먹고 단백질 반찬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근육과 관절 조직 유지에 불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 반찬이 있으신가요? 둘째, 채소를 너무 오래 삶지 마십시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고 열에 민감합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으면 비타민C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채소에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수용성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푹 삶아서 물까지 버리는 조리 방식은 채소의 영양을 물과 함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는 찌거나 살짝 볶거나 국이나 찌개의 마지막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찜기에 3분에서 5분, 시금치와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각 채소의 영양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채소를 오래 끓여 드시진 않으셨나요? 셋째, 토마토와 당근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지방에 녹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작은 숟가락 정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당근을 들기름에 가볍게 볶는 것만으로도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오히려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적은 양의 좋은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레싱에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 토마토 샐러드로 드시거나 당근 볶음을 들기름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볶은 토마토 반찬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넷째, 걷기를 식단과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연골에 영양이 공급되는 방식은 움직임을 통한 관절액 순환입니다. 걸을 때 무릎 관절이 눌렸다가 풀리는 반복 동작이 스펀지처럼 관절액을 밀어넣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 순환이 줄고 연골에 영양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관절 불편 관리의 걷기와 체중 조절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빠르게 걷거나 오르막을 오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10분만 걸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다섯째, 쪼그려 앉는 습관을 줄이셔야 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약 2배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3배에서 4배, 쪼그려 앉으면
무릎 안쪽 관절에 체중의 6배에서 7배가 넘는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 연골에 부담을 주는 이유입니다. 밭일을 하시거나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시거나 낮은 곳에 앉아 오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간이의자나 손잡이가 있는 의자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쪼그려 앉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낮은 곳을 정리할 때도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를 끌어다 앉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쪼그려 앉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여섯째,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몸 안에 나트륨이 쌓이고 이를 희석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수분을 잡아두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식습관은 체내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관절 조직 관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서도 짠 국물을 가득 드시거나 식후에 단 음료를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채소의 좋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단 간식 대신 당근이나 토마토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식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간식 습관부터 바꿔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식탁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관절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적게 드시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관절 사이의 마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자연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와 함께 국이나 물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관절 관리의 보조 수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평지 걷기 기준으로 3kg에서 4kg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심의 식단과 걷기 습관은 관절 관리와 동시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식탁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반찬이 줄어들고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전체 열량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관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여러 채소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 패턴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달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관절 관리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흡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 활성도 낮아져 같은 음식을 드셔도 젊었을 때보다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 유익균을 늘려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오늘 소개한 채소들을 드실 때 발효식품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 흡수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유리합니다. 빨리 드시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기 전에 음식이 내려가 버려 영양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도 관절 식탁의 일부입니다. 관절 식탁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느 날 외식을 하거나 한 끼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잘 드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한 끼 식탁이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실천법을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 하시면 부담이 됩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하셔서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첫 주에는 단백질 곁들이기, 둘째 주에는 조리법 바꾸기, 셋째 주에는 걷기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넓혀가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반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뻣뻣하다고 해서 뼈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보다 먼저 약해지는 것이 연골입니다. 그리고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채소의 비타민,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칼슘만 챙기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관리는 이렇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칼슘제부터 사고 아픈 무릎을 참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쪼그려 앉는 습관을 그대로 두고 채소보다 짠 국물과 단 음식이 먼저인 밥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수년을 보내십니다. 뼈는 챙기는데 연골은 계속 약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보조제를 드셔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이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양배추, 토마토, 마늘, 파를 식탁에 골고루 올리고 두부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곁들이는 것입니다. 채소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토마토와 당근에는 기름을 조금 활용하고 짜고 단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입니다. 관절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진 연골은 한 달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밥상의 질과 자세 습관은 분명히 몸에 쌓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쌓이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쌓이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한 투자를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저녁 반찬에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를 제공하고 두부는 콜라겐 합성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조력자와 재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시니어 식탁에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찌거나 살짝 볶아서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채소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채소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무릎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채소가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손상이 있어도 현재 남아있는 연골 조직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 속도를 늦추는데 관절 식탁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70대의 밥상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무릎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심장과 근육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심혈관 건강과도 연관이 있으며 마늘의 황성분은 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관절을 위해 바꾼 밥상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밥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저녁 반찬에 브로콜리와 두부를 올려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저녁 밥상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이고 연골의 핵심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채소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양배추, 토마토, 마늘, 파입니다. 이 채소들은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토마토와 당근은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루 10분 걷기, 쪼그려 앉는 자세 줄이기, 짜고 단 음식 줄이기를 더하면 관절 관리 식탁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가족 중에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채소들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절 건강은 혼자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상을 바꿔나가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채소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채소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관절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30대라면 예방을, 50대라면 진행을 늦추는 것을, 70대라면 지금 남은 연골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밥상을 바꾸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아셨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녁 밥상에 브로콜리와 두부를 올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은 시금치 나물을 추가해 보십시오. 모레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절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응원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밥상은 특별한 음식이 아닌 일상의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마늘, 파는 모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다만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반복되는 밥상이 몸에 더 깊고 오래 영향을 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밥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밥상을 조금 바꾸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습관을 이어가 주십시오. 건강한 관절은 하루하루의 올바른 밥상이 만들어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